자, 그러면 이제 그 인문학과 예술 부분에서 역사학을 볼게요. 역사학은 이제 무하메드와 이제 그 선지자의 정기를 만드는 과정에 역사학이 발달했는데, 자, 그 이슬람의 그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두 명이 있어요. 이븐 할두와 나시드 아딘이라는 사람인데, 이븐 할두는 그 역사 서설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국가사회 및 문화의 발전을 연구를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밑에 사회 형성과 변화의 법칙을 규명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번칙이 아니라 법칙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븐 할두는 이제 그 어디에 나오냐면 예전에 그 역교동 관련된 문제에서 한번 나왔어요. 역교동 관련돼서 그 16세기 때 14세기 때 르네상스 있죠? 르네상스하고 그다음 이슬람의 이제 상업 발달 관련된 내용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그 이븐 할두 정도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시드 아딘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어디에서 나오는 역교론에 나오죠. 역교론 오리엔탈리즘에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지리상 발견 이전에 이후부터의 세계사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계사라는 것이 지구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호 교류의 자국사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의 그 다른 나라 역사까지 같이 기술하면 세계사다. 이렇게 정의할 때 최초의 세계사를 누가 썼냐면 라시드 아딘이라는 사람이 썼어. 그래서 이란국의 그 재상이었던 그 라시드 아딘이라는 사람이 몽골 제국사람 편찬 명령을 받고 편찬한 책이 이 집사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세계사하고 평가를 받는데 역교동과 관련돼 갖고 갈색 책에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 정도의 이름 정도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사 내용하고.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집사와 관련된 내용은 그 뒤에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지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저수한 여행기를 바탕으로 발달했고, 특히 상업활동가 성지순례 등이었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븐 바투타는 이제 마르코 폴로와 함께 그 동시대 사람이에요. 원나라로 이제 갔던 사람인데, 이븐 바투타 여행기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상당히 정리돼요. 그래서 이 동시대에 있었던 마르코 폴로는 상당히 좀 허풍이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동방경로에. 근데 상당히 정확하다. 그래서 이븐 바투타와 관련된 내용, 3대륙 주유기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븐 바투타 이름 외워두시고요. 그다음 문화와 야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궁중문화가 발달됐고, 그 다음에 시는 이제 유럽의 남프랑스의 프랑스 문화에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스페인 이슬람 문화와. 그래서 이제 그 남프랑스의 프로방스 문화에 영향을 줬다.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준 거예요.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나이트로 유명하죠. 예, 국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예술과 미술에서는 그 여러 민족들의 문화를 수용했는데 페르시아, 시리아, 이집트, 로마 등등등.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모스크 양식이야. 이 모스크 양식은 모스크가 뭐예요? 이슬람 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슬람 사원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양식이었는데 이 양식이 이제 다른 건물, 공공 건물이나 개인 건물 양식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돔양식. 돔양식은 이제 지붕이 둥그런 양식이죠. 원래는 이제 저쪽 동로마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열주형 아치, 그 다음에 미흐라버에서 말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벽면가, 그 다음에 이슬람 양식의 특징이 뭐냐면 천탑이죠. 미네라탑이 해갖고 항상 거기 가보면 4개의 탑이 있잖아요. 탑을 왜 세웠죠? 원래는 이 목적 자체가 그 기도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 높은 탑에 갈려서 이제 땡땡이 치거나 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알려주는 방식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스피커 알려주죠. 예, 지금은. 자,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건축물 중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아함브란 건축 양식, 아함브란 궁전 있죠. 스페인에 있는.
그리고 이제 코발트청 해가지고 이게 청화백작에 영향을 줬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아라베스크죠. 아라베스크는 꼭 외워두세요. 예전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이 아라베스크도 엄밀히만 하면 이 아라베스크도 엄밀히만 하면 이성 고유의 양식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리스에서 도입을 했는데 그리스의 그 아라베스크는 원래는 그 그리스의 아라베스크는 뭐냐면 동물이나 이런 그 모양도 있어. 동물이나 새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뭐냐면 기하학적 무늬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이나 새 같은 것들을 그려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우상숭배잖아. 그래서 그 당시 모스크 내부의 이제 벽면에 환란한 채색 타일을 붙여서 꽃무늬나 기하학적 무늬로 해갖고 번영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제 이슬람식 아라베스크예요. 그러니까 아라베스크는 뭘 박은 우상숭배 금지. 그래서 원래는 동물이나 식물 동물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표시했는데 이런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왜냐면 숭배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아라베스크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꽃무늬나 기하학적 무늬만 가득 차게 했다. 그래서 아라베스크는 뭘 의미하죠? 신의 계시를 상징화시키는 거야. 신의 계시를 이 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원래는 모스크 내부에서만 사용했던 양식인데 이게 이제 보석이나 금속 세공, 무기 제품, 상하 제품 등등등 카페트까지 모든 장식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아라베스크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슬람 문화의 영향, 의의를 볼게요. 자, 유럽 근대 문화 발달에 크게 공헌했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 시대의 자연과학을 수용해서 이걸 더 발전시켜서 유럽의 역수출해서 유럽 문화를 발달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고 그 다음에 천문학으로 중국,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는 상당히 종합적이고 뭐냐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고 그건 이슬람이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연결돼 있어요. 상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이제 뭐냐면 수용했던 거죠. 그래서 오리엔트 그 당시 이제 역교론에서는 이슬람 문화를 되게 강조하죠. 뭘로? 간지역적 접근 방법. 그래서 서로의 문화를 연결시켜주는 그 상위 집단이 뭐야? 이슬람 문화 아니에요? 이슬람 상위 집단 아니에요? 그래서 간지역적 접근 방법으로서 이슬람 문화를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슬람의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문화에 대해서. 자, 이슬람 법 체계를 볼게요. 무슨 법 체계까지 공부하냐 그랬는데, 예전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슬람 법에는 크게 샬리아하고 세속법이 있어요. 먼저 샬리아부터 볼게요. 샬리아는 이제 코란, 수나, 하디스, 율리마 해석 이렇게 네 개로 크게 나누는데 코란은 샬리아의 근본이 되는 거고 일종 환법 역할을 하는 거고 수나는 예언자의 언행 그리고 하디스는 4명의 이슬람 지도자의 전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코란, 수나, 하디스까지는 시아파나 수니파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시아파는 부정하고 수니파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율리마라 해가지고 이제 법 해석자가 있어요. 그 법 해석자가 여러 판례나 사례 이런 것들을 해석한 게 이지아와 지아스인데 요걸 이제 인정하면 수니파가 되는 거고 이걸 부정하면 시아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샬리아는 이슬람을 믿는 국가, 그러니까 헌법의 국교로 이슬람을 딱 명시한 국가들은 대부분 샬리아가 적용이 돼요. 네. 근데 이슬람을 많이 믿더라도 세속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터키 이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은 적용이 안 돼. 뭐만 적용되는 거죠? 유럽식 세속법이 적용돼. 근데 이제 이슬람 법체계 안에서도 그 이슬람과 달리 뭐냐면 세속법이라는 게 있었어.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슈나를 갖고 수나에서 불본의 간습. 예전부터 이슬람이 만들어지기부터 아라비아 정통적 간습이 있는데 요걸 이제 바탕과 정복지 간습과 합쳐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시아파는 그 인정 안 하죠. 수나를. 근데 이 간습법을 인정하는 건 수니파예요. 이게 또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카눈이라 해갖고 한국의 칙령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세속법은 수니파가 시아파보다 더 강조된다. 수니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수니파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순환을 따르는 사람, 간습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원래 뜻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속법 체제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중동의 근현대사를 이제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티무르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크게 양대 세력으로 나눠졌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중동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 이란 지역은 샤파피 왕조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그럼 오스만 투르크를 볼게요. 오스만 투르크는 원래는 이제 그 오늘날 소아시아 반도에 있었던 조그만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투르크 계통의 이제 부족이었는데, 예전에 그 전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센슈크 투르크가 있었다고 했죠. 그 셀주크 투르크의 제후들 중에 한 명이 세운 눈셀주크 투르크가 소아시아 반도에 있었는데, 이 눈셀주크 투르크도 이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점령당하고. 그때 이란국한테 망할 때 눈셀주크 투르크의 자녀 세력들이 몇 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세력이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야.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가 눈셀주크 투르크가 이란국의 멸망하고 우리가 독립세력이 형성돼가지고 눈셀주크 투르크의 자녀 세력들을 흡수해서 소아시아에 건국했던 것들이 오스만 투르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역사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이 바야지드 1세예요. 바야지드 1세. 그래서 이 사람도 유명하지만 시대를 잘못 태어났죠. 그때 동시에 누가 있었어? 티무르가 있었죠. 그래서 앙칼라 전투, 이 전투 이름도 외워두세요. 앙칼라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포로 잡혀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뭐냐면 잠깐 대공의 시대,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의 대공의 시대라고 있었어요.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가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마호메드 2세 이후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수습하게 되죠. 마호메드 1세 이후. 예. 그래가지고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요 부분은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요 표가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네. 예. 요거 한번 누가 읽어볼게요. 자, 누가 읽어볼까요? 읽어보시겠어요? 아니, 아닌다고 했죠? 예. 예, 여기. 예, 요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십자군을 격퇴한 바예지트는 아나톨리아에서 새로운 세력의 위협에 직면했다. 중앙아시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대한 국가로 등장한 티무르의 서진이었다. 처음 티무르는 오스만의 강력한 군사력과 정면 대결을 회피하다가 바예지트에 의해 격퇴된 투르크멘 바예지트와 티무르의 대격전은 1402년에 앙카라 평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전투에서 오스만군이 참패하고 바예지트는 생포되었으며 곧이어 사망하였다. 티무르의 승리는 중부 아나톨리아의 점령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에 투르크멘 공국을 회복시켜 서부 전선을 강화한 다음 인도 정벌에 착수하였다. 이때 오스만 제국은 바예지트 사후 그 네 아들 사이에 술탄의 계승전쟁이 본격화되어 외정에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 결국 투르크멘 공국, 이슬람 종교 세력, 장인 길드 등 아나톨리아 세력의 지원을 받은 메흐메트 1세가 다른 세 형제를 살해하고 술탄 위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도 끝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술탄의 여러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부인을 두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 정실 부인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옆에 할렌가라고 해갖고 궁중 안에 여인들이 지내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수십 명의 여인들하고 같이 자요. 예, 뒹굴면서. 그럼 여러 명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어릴 때 이제 뛰어놀아.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뛰어놀다가 왕이 되려고 하면 이제 딱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는 다 죽여요. 이게 관례야. 물론 나중에 이게 좀 곤처지긴 하지만 끔찍하게 다 죽여버려. 예.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장장 상속제가 없어. 그러니까 왕에게 싸우다가 이제 왕이 죽으면, 선왕이 죽으면 지네끼리 싸우다가 왕이 되고, 나머지 왕이 되면 이제 나머지 형제는 다 죽어버리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영토 발전을 이제 보면, 오반트의 발칸반도를 진출해서 비잔틴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발칸반도를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호메트 2세 때가 이제 꼭 외워두셔요.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어. 예전에 비잔틴 제국을 멸망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죠?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이 콘스탄티노플가 아니 천연의 요새예요. 그 앞에 이제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바다에 골든 곳이라고 해갖고 이제 거기 보면 얕은 곳에 페라 지역이 있어. 맞은편에. 거기에다 쇠사슬을 딱 걸어놨고 배들이 왔다 가지 못해. 이걸 통제하고.
그래서 만약에 침입구에 배가 들어오면 쇠사슬 위에 올려요. 그럼 배가 들어오질 못해요. 그리고 해안을 봉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북쪽 지역에 이제 테오도시오 성벽이 돼가지고 큰 성벽이 있어. 그리고 그 밑에 해자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히는 거야. 그 오스만 투르크도 그 해자 넣고 그 성벽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마호메트 2세 때 비잔틴 제국을 멸망을 시켰어. 요 콘스탄티노플 점령해서. 그래서 이제 유럽사에서는 이 중세에서 근대 전환이 기점이 됐다. 그러니까 유럽의 중세 시작은 선로마 제국의 멸망이죠. 근데 중세 끝에서 근대 넘어간 기점은 이 동로마 제국의 멸망이야.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 그때 이제 뭐냐면 이스탄불 개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수도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 수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사로 개조시켜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스탄불의 도시의 명칭 역사 쭉 나와있죠. 처음에는 그리스 때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렸다가, 그 다음 콘스탄티노플 왕조 때는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오스만이 제국이 점령한 다음에는, 이스탄불. 이렇게 이제 불렸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냥 참고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셀리 1세 때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셀리 1세 때는 슐탄 칼리프 제도가 함께했어. 그때 이집트에 무슨 왕국이 있었냐면 맘루크 왕조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맘루크 왕조가 메카와 메디나 보호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왕조를 멸망을 시켰어. 근데 맘루크 왕조였던 카이로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 그 슐탄의 후손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슐탄의 후손 아이한테 찾아가서 강제로든 자발적이든 간에 얻어서 슐탄의 지위를 얻어서 슐탄 칼리프 제도를 확립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슐탄과 칼리프가 분리돼 있었죠. 근데 이때 확립됐다. 그래서 재정일치적 사회가 됐다. 꼭 기억을 해요. 정치와 종교의 권한을 장악해서 재정일치적인 어떤 것도 있고, 위치가 어디다? 예, 맘루크의 수도였던 카이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얻었던 위치.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의 군사제도를 볼게요. 자, 오스만 투르크의 군사제도 보면 예니첼리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시파이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병종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여러 군대의 명칭을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는 애니첼리하고 시파이만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애니첼리 관련된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오스만 투르크의 군사제도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군사제도를 이제 보기 전에 무슨 제도를 보시려면 대부시름의 제도를 보야 돼.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 자, 오스만 투르크는 그 발칸반도의 기독교 소년들을 잡아다가 이슬람 개종을 시켜. 그 군사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 성적에 따라서 좀 성적이 뛰어난 애들은 고급 관료 채용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떨어지지만 신체적으로 뛰어난 애들은 예니첼리로 배속시켜. 이 예니첼리는 그 일종의 친위대요. 슐탄의 친위대인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전투력이 상당히 강한 부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의할 건 예니첼리다 해서 매번 전투에 맨날 나갔던 건 아니에요. 예, 예니첼리는 그 수가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고정돼 있었고, 전투가 일어날 때 주로 이제 대개 보면 좀 약간 하급 부대들이 나가. 그러다가 마지막 내용에 누가 예니첼리가 투입을 해요. 근데 그 예전에 토크메타의 전쟁사 보니까 예니첼리가 그렇게 전쟁을 잘한 건 아닌 것 같아, 전투를. 오히려 그 밑에 하급 부대들이 다 해놓은 거 그냥 와서 깃발만 꽂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예니첼리 안에서도 기병대부터 해서 일반 보병, 그러니까 보병부터 해서 포병대가 있어요. 기병 중심 아니면 보병 중심이고, 포병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군대가 원래 기병 중심이었잖아요. 시파이 기병대 중심이었는데, 이 기병대 중심이 이제 그 서양하고 싸우다 보니까 총포가 발달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보병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총과 포로 무장한 그 과정에 예니첼리 중대가 이제 주력으로 부상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예니첼리 군대를
발칸 반도의 기독교 선조들만 이용했다. 구성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초창기 때만 얘기고 이 NHL에 들어가면 높은 뭐냐면 지위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도 좋으니까 나중에는 오스만 투르크 중기 때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이슬람교도도 채워져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채워졌다는 거는 초기 때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슬람교도 다 채워난다.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황제까지도 갈아치고. 그래서 나중에 병폐야. 적폐가 된 거죠. 이 세력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시파이가 있는데, 시파이는 기병대죠. 그래갖고, 이 시파이 두 개가 있어요. 티마리 시파이하고, 그 다음에 카피쿨 시파이가 있는데, 티마리 시파이는 지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티마리 시파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티마르제 있죠? 예. 티마르제에 입각해서 양성된 시파이 기병대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일종의 수족권을 받고 기병대를 양성하고 전쟁 나가면 자기 일족들을 데리고 이제 싸우는 건데 원래는 초창기 때는 이 시파이가 이제 큰 하가가 있어. 이 기병대가. 근데 유럽의 총포로도 무장한 그러니까 냉병기에서 열병기로 넘어가면서 이 시파이가 이제 몰락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이제 카피쿠 시파이예요. 이 카피쿠 시파이는 중앙 기병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예니칠리 군대와 쌍벽을 이뤘던 군대고 대립관계였어요. 예. 근데 이들이 이제 출신이 측면에서 볼 때는 이들은 오스만 투르크의 정통 귀족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귀족으로서 이제 뭐냐면 지위가 좀 높아요. 대우도 높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예니칠리 군대하고 같이 이제 경쟁을 하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없어져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대부시노메 제도에서 왜 이렇게 이걸 통해서 기독교 소녀들을 개종을 시켜가지고 예니칠이나 고급 관료 채용했냐? 그건 뭐냐면 예전에 그 이슬람 왕조의 멸망을 보니까 대개 귀족 세력들이 강세 때문에 그렇거든. 정통.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의 귀족 세력들을 채용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뭐냐면 이교도들을 이제 채용을 한 거야. 개종을 시켜서. 근데 그의 아들들은 이제 이미 또 뭐냐면 채용했다가 나중에 고급 관료나 그 다음에 이제 예니칠 군대로 채용했다가 이들은 이제 그 아들 때 손자 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또 기득권 세력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채용 못하도 하기 위해서 데니실레 제도 또 기독교인들 채용하고. 그러니까 얘네는 딱 한 대만 채용하는 거야. 그 위에 아들들은 이미 기독교인이 아니죠. 이슬람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통적인 어떤 이슬람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대부시름의 제도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했지만 초반기 때 내용이고 중후반 넘어가면서 다 누가 차지한다? 귀족들, 트로크 귀족들이 다 장악을 해요. 이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종족 통치에서 이제 밀라트 제도를 두죠. 자, 이 밀라트 제도는 이제 어떤 제도냐면 되게 오스만 투르크는 다종교사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주로 믿지만 그 안에서 또 기독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기독교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밀라트 종교 공동체로 해가지고 조직을 해요. 그리고 간단한 이제 뭐냐면 재판이나 그다음 징세권 이런 것들 종교 공동체 수장한테 줘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나중에 개종도 허용을 해요. 근데 웬만해서 개종 안 해. 왜냐하면 각각 밀라트 안에 살다 보니까 개종을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다 단절되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자기 밀라트 종교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밀라트 제도는 뭘 보여줄 수 있으면 종교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의 제일 전성기가 슐레이만 1세 때죠. 그래서 유럽을 공격해서 빈을 공격했죠. 물론 함락은 못 시켰지만 빈을 공격하고 그다음 헝가리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베오글란드 오늘 유고 지역을 점령하죠. 그리고 경제력 번영에서 에스파냐 로마의 교황을 연합함대를 격파해요. 포베사 전쟁에서 격파하고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유럽인들이 신앙적 계층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정비해서 입법왕으로 알려진 만큼 그 오스만의 독자적인 제도를 확립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의 르네상스 시기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줬다. 이렇게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잘 나갔던 투르크도
그 오스만 트루크는 17세기 들어가면 쇠망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전투가 영토 촉수해가지고 이게 표시가 잘못됐네. 다음번에 쳐놓고. 자, 대표적인 전투가 무슨 전투죠? 레파토 해전이죠. 예전에 레파토 해전의 위치가 레파토 해전이 어디에서 했을까요? 그리스 부근이에요. 그리스 해역 부근이에요. 그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예전에 이제 그 어디하고 이제 비슷하냐면 그 로마 시대 때 공화정에서 제조 넘어가는 전투가 있죠. 악티움 해전 있죠. 악티움 해전하고 레파토 해전에 그 뭐냐면 그 위치가 동일해요. 그 위치 그리스 부근이에요. 동일해요. 예. 그래서 레파토 해전의 패전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죠. 이거 해전 좀 적으시고 그 후에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집트 독립하고 이제 그리스 독립하고 그다음 러시아 투르크 전쟁에서 발칸 지역도 이제 등등 독립을 해갖고 이제 세트를 냈고요. 그 다음에 티마르 제도 외워두셔야죠. 티마르 제도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각 주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군사용에 티마르를 주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군량과 군비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인데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어떤 걸 주는 거야? 수족권을 주는 거야. 수족권을 중에 그걸 통해서 뭘 양성한다? 시파이 기병대. 그래서 이 시파이 기병대 중에 이제 이렇게 티마르 제도를 통해서 양성된 기병대를 티마리 시파이라고 해요. 티마리 시파이. 그러니까 티마르 시파이, 그러니까 제가 발음인데 티마리 시파이는 티마르 시파이라고 해요. 여기. 근데 이제 이 티마르 시파이는 주의할 게 뭐냐면 티마르 제도는 오래 갔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들어가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유럽식 뭐냐면 타양무기, 열병기에 냉병기 체제가 이제 무너지잖아. 기마가 병이 이제 쓸모없게 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티마르 시파이가 없어지면서 애니치엘이라든지 뭐 귀족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래요. 예, 초창기 때 있는 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처럼 재정일치사회였죠. 예, 그래서 술탄 칼리프 제도가 확립되면서 성속 일치적인 통치 체제를 유지했고 문화적으로 보면 이 투르크 문화는 되게 개방적이고 다양한 이슬람 문화를 많이 융합을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아라비아, 비잔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유럽적인 요소까지 있는데 페르시아적 요소는 좀 초창기 때 유입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하고 이란하고 샤파비 왕조하고 갈등을 겪게 되면서 없어지고 나중에는 비잔틴과 기독교 문화적 요소가 더 많아져요. 19세기 때 들어와서는. 그래서 건축 양식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대표적인 이제 사원이 슐레이만 사원이야. 그래서 이 슐레이만 사원은 그 뭐냐면 비잔틴 양식을 도입한 사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슐레이만 사원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제일 큰 사원이 뭐냐면 무함메드 사원이야.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에 막 먹는 사원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이스탄불에 만들어진 사원이 무함메드 사원인데 술탄 아흐메드가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벽면이 그 파란색이기 때문에 블룩 모스크라고요. 제일 큰 사원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아야소피아가 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아야소피아 뭐죠? 성소피아 성당이죠.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인데 나중에 거기 점령하고 나서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지금은 그 뭐냐면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를 했지만 지금 박물관을 사용해요. 다행히도 이게 이슬람 사원을 개조할 때 그 벽면에 있는 거 있죠. 벽면에 그림 같은 것들을 파괴를 하지 않고 거기에다 그냥 프레스코어라 해갖고 거기에다 이제 해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그 뭐냐면 아라베스크를 칠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물관을 만들 때 그걸 쫙 지우니까 뭐가 나온 거야. 거기에 성화나 그 기독교 양식 있죠. 그림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박물관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그 성소피아 성당 중에 후대에 세워진 건 뭐냐면 그 천탑 있죠. 천탑 4개만 이거는 이슬람 양식이고 그건 그대로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궁중에는 이제 토카포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돌마 파울체 궁전이 있는데 이 돌마 파울체 궁전은 유럽식 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19세기 이후에 바로크 양식의 영향인데 어디에 영향을 베르사유 궁전 있죠. 베르사유 궁전이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돌마 파울체 궁전 자체가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커요. 거대해. 그냥 막. 그래갖고 이제 유럽식 어떤 영향을 받았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그 뭐냐면 그것은 나오니까 좀 찾아보세요. 역사과 부도에 보면 이제 그 이스탄불 그 여행 지도 해놓고는 각종의 그 사원과 궁중도 있어. 궁중도 있으니까 그 위치 같은 거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트로코의 근대화를 볼게요. 트로코의 근대화 이제 개혁은 이제 탄지마트 이전에도 개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구제도를 근대화하면서 중앙정부 권력을 강화하는데 국내 기득권 세력 때문에 반발로 크게 실패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니첼리죠. 예니첼리는 이때는 거의 적폐예요. 적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든 개혁을 하면 해체하려면 또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를 교체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고, 물론 이제 예니첼리는 뒤에 이제 마호메드 2세 때 해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탄지마트 운동을 볼게요. 이 탄지마트 운동은 마호마드 2세의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슐타 압둘 마지드와 압둘 아지즈가 이제 개혁했던 건데, 배경을 보면 유럽의 오스만 영토를 조금씩 좀 잠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독립, 발칸반도 국가가 독립했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무하메드 알리가 독립을 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와하브 운동이 있었어. 그래서 와하브 왕국을 이제 세워졌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래서 이제 그때 투르크가 무하메드 알리에게 이제 손을 잡고 만약 도와주면 너네도 독립시켜주겠다. 그래서 이때 도와주면서 무하메드 알리가 이집트를 독립시켜. 그래서 독자적인 왕국이 되고.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그 탄지마트 개혁에 대한 그 장미궁중의 칙령이 있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그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이제 눈에 발려주시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군사개혁을 했다. 그래서 서양식 군대를 창설했죠. 여기도 당연히 그 모델이 됐던 게 뭘까요? 푸어위센이야. 그러니까 모르시면 다 푸어위센 적으시면 돼요. 되게 독일 좋아해. 군대나 법률 같은 건 거의 독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양식 징병제를 실시했죠. 근데 주의할 것은 요번에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게 이때 근위병 해체됐던 게 뭔가 쓰라고 나온 거 있죠? 탄지마트 때. 예니첼리와 시파이 중에 막 논쟁이 있었는데 다 틀렸어요. 예니첼리와 시파이는 이미 탄지마트 이전에 마흐무드 2세 때 해체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예니첼리 시파이는 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데 그럼 뭘 쓰냐? 예니첼리 쓰셔야 돼. 이건 출제분이 잘못 쓴 거야. 잘 모르고 교과서나 지도서에는 탄지마트 개혁 때 그 예니첼리가 해체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 팩트가 아니에요. 그 전에 해체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만 보고 낸 거야. 서양사 교수 같은데 그 잘 모르고 낸 것 같아 보니까. 교수님이라도 다 아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거에 대해 경위서 내라.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거는 팩트 측면을 얘기하지 않고 어차피 기타사 부분은 교과서하고 지도서를 바탕으로 내는 게 원칙이나 봐요. 그래서 원칙대로 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교과서 지도서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 예. 그래서 요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기타사, 일본사나 이런 기타사 부분은 최근에는 지도서하고 뭐냐면 교과서를 원칙으로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지도서 교과서만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여튼 팩트 측면은 틀렸어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답이 공개되면 진짜 난리 날 텐데 답을 공개를 안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 종교와 민족의 초월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제 서구열강의 간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차단하고, 왜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너희들 보호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서구열강의 간섭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종교 조직의 사법권을 폐지했어요. 이게 근대적 법치 체계를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사법권을 외국인이나 종교 집단 밀레트한테 줬죠. 그러니까 다양성 측면에서 준 거야. 그래서 일종의 치해법권을 준 건데, 이게 나중에 외국인들, 특히 서양 세력들이
악용을 해요. 좋은 의도에서 줬는데 치해복권을 악용을 해갖고 여기에서 자기가 멋대로 이제 뭐냐면 불법적인 행위도 하고 이득 챙기고 하니까 이런 것들 없애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이든 종교조직이든 오스만 투르크 영향하다에서는 하나의 법에 의해서 통일되는 거야. 법체계가. 근데 이제 이런 치해복권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원래 치해국대나 치해복권이라는 게 그 뭐냐면 서양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오스만 투르크 황제가 외국인들 배려한 차원에서 이게 줬던 건데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뭐냐면 외국 서양 세력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항상 치해복권과 뭐죠? 치해국대를 내세워갖고 일종의 근대법 체계에서 수용을 해갖고 자기 어떤 침략도구 이용해 먹죠. 근데 원래는 서양이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오스만 투르크의 법체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9년제를 실시하고 오스만 은행을 설립해서 중앙은행을 만들고요. 신식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 개혁을 해서 자본주의적 농업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탄지마트 전반적인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식 개혁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개혁이야. 탈이슬람식 개혁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근대의 어떤 유럽 문화, 서구 문명을 수용하는 개혁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 이제 올해 이제 탄지마트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5, 6년 동안은. 예.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파악을 해두시고 한계는 국내 보수세력 때 반발.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뭐냐면 압들 아지드 같은 이런 그 전제 중시의 압들 하미드 같은 전제 정치의 부활. 그 다음에 세계 열강의 이권 침탈을 가속하고 그 다음에 피지배 민족의 입지 강화. 왜냐면 그때 막 분열돼 있었죠. 그 러시아, 오스트리아 입장, 서양 열강들 입장 올 때는 탄지마트가 성공하길 바라지 않겠죠. 예, 이걸 통해서 오스만 투르크가 근대화되면 자기가 못 먹잖아. 그러니까 이런 간섭, 이런 걸 결국엔 실패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탄지마트 개혁 이후에 이제 뭐냐면 미드라드 파샤라는 재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미드라드 헌법을 공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제국 내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 언론의 자유, 근대적 조세의 형벌 제도, 의회 개설을 몫했고요. 그렇지만 그 러시아 너트 전쟁 발발과 발발로 쓰세요. 자, 오스만 패배 실패를 해서 미드라드 내각이 패배해서 다시 원래는 입헌군주제를 실시했다가 재정 부활했다. 그리고 잠시 압들 하미드 2세라는 사람이 제정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통치를 했다가 쿠데타를 이룬 게 무슨 청년 투르크당의 혁명이에요. 예. 그럼 이제 보면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미드라드 파샤가 이제 폐위하고 나서 입헌 군주제에서 제정이 다시 부활되고 그때 이제 압들 하미드 2세가 등장해요. 압들 하미드는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이때 이제 그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 독일하고 손을 잡았어요. 예. 그 뭐 삼비 정책 아시죠? 그래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해가지고 해가지고 뭘 철도 연결시키는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압들 하미드부터 독일하고 손을 잡고 이 외교 정책을 계승한 게 청년 투르크당이 계승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압들 하미드 2세가 보수 정치를 해결하니까 그 당시 청년 장교와 젊은 지식인들 중심으로 그 청년 투르크당을 조직을 하고 그 국내 반정 활동을 이제 강화시키고 결국엔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죠. 그래서 재정에서 뭘로 전환하죠? 입헌 군주제에 전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개혁 내용을 보면 여성차별 철폐, 언론의 자유 보장, 근대시설 확충, 철도나 이런 것들이죠. 열강의 특권을 폐지하고 민족산업의 보호, 산업 육성, 그다음 조세 경감. 근데 이제 청년 투르크는 줄을 잘못 썼죠. 1차 세계대전이니까 그 앞에 압들 하미드가 했던 외교 정책 그대로 계승해갖고 누구하고 손을 잡았어? 그 당시 그 독일하고 손을 잡았죠. 왜냐면 투르크 입장 올 때는 이 독일이 위험한 게 아니라 누가 위험한 거야? 러시아가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독일하고 손을 잡았던 거 여기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부 조약을 맺어 대부분의 영토가 상실되죠. 그래서 이제 터키와 소아시아 반도와 그다음 발칸 콘스탄티노 그 주변에 조그만 영역 있죠.
요런 것만 제외하고 이제 다 상실돼. 자, 하여튼 세부 조약을 맺고 비투르크인들의 거주 지역을 상실하고 협상구축의 재정 관리에 들어가고 연합군이 터키 연합 분할 또 반대를 하죠. 터키인들 저항 운동이 나고 그때 이제 무스타파 칼말이 그리스군을 격파하고 투르크 국민당을 결성하고 앙카라에서 이제 국민회의 소집한 다음에 그리스 격파하고 수탄 체제를 폐지한 다음에 터키 공화국을 수립해요. 그래서 이때 수도를 어디로 정하냐면 그 당시 이스탄불이 아니라 앙칼라로 정해요. 네, 앙칼라. 그래서 얘들한테 물어봐. 터키 수도가 어디야? 되게 이스탄불로 알고 있더라고. 이스탄불이 아니에요. 그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앙칼라야. 예,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앙칼라에서 뭘 했다? 그 재정을 폐지하고 터키 공화국을 세운 거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 케말 파샤는 철저히 세속주의를 입각해 정치를 해. 세속주의란 건 뭐냐면 터키의 대부분 90% 이상은 뭘 믿죠? 이슬람을 믿죠. 근데 이슬람을 국교화시키지 않아. 그리고 샤리아를 배척하고 철저하게 유럽식 근대 법적인 법 체제를 받아들여요. 세속법 체제를. 그래가지고 서구화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채택하고 유럽식 헌법을 채택하고 샤리아법을 폐지하고요. 정교 분리를 했죠. 그 이슬람을 국교란 헌법 조항을 삭제해요. 예. 그러니까 종교 자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참주권을 허용하고 폐습을 개혁하죠.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아. 예. 그래서 한 명만 결혼하도록 하고 근대적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통일했는데 예전에 아랍의 문자가 좀 복잡하니까 라틴 문자를 바꿔요. 알파벳을 도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표기법을 바꾸고 이편체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력을 폐지하고 서역을 사용하고 여성의 베일과 남성의 터키 모자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이슬람에서는 성이 없다고 했죠. 이분 뭐뭐 하잖아.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 근데 이제 성을 써요. 예. 그래갖고 자기도 아타투르크라는 성을 쓰죠. 아타투르크. 예. 그래서 아타투르크라는 성은 그 당시 이제 상당히 제일 잘 나가는 지금 터키의 성 중에 하나야. 자기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걸 아는 거야. 무스타파 칼파의 후손이라는 걸 알잖아요. 국부로 모셔져요. 물론 이 터키 공화국 세웠던 무스타파 칼말에 대해 정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독재했다. 정당 정치를 제대로 인정 안 했고 일당 독재했다. 비판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카리스마적 인물이 나와서 뭔가 뚫고 나가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뭔가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정치가들은 거꾸로 이제 지금 보니까 세속주의에서 벗어나가고 이슬람 율법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반발하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뽀뽀도 못하고 끼안지도 못하고 예,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자유연 이런 남녀간의 자유연 교제도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샤리아법 체제를 막 도와가려는 좀 약간 시대 역행적인 어떤 법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무스타파 칼말의 정치 부분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도 터키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가감히 생략을 했어. 그래서 그 아랍 민족주의와 트로크 민족주의 등등등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랍 민족주의와 트로크 민족주의 있고 트로크 민족주의에도 아나톨리아 민족주의 등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설명하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감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교과서를 찾아서 보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중동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확실히 일본사 부분이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뺐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기타 소아시아 근대화 운동을 볼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앞에 오스만 투르크 외에 이집트나 이런 사우디아라비나 이런 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소아시아 제국의 개혁의 특징을 보면 개혁을 통해 중앙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서구화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중앙 집권하고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철도도 만들고 운하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 자본들 많이 들어와.
근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뭐냐면 부작용으로 외국 자본에 종속돼서 식민지나 반식민지로 떨어져요. 대표적인 게 수에즈 운하죠. 수에즈 운하를 만든다고 했는데 돈은 없고 기술이 없다 보니까 영국 자본, 프랑스 자본을 끌어다가 오히려 뭐예요? 영국이 이집트를 그냥 보호각시키는 그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당시에 무하메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처럼 그 터키에서 투르크에서 독립을 했죠. 근데 이 사람도 근대화 정책을 했어. 근데 문제는 철도나 수에즈 운하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외세를 너무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집트가 약화되죠. 그래서 이제 근대화를 위한 차용된 차관 상환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수에즈 운하 주식을 영국에 판매하면서 재정 관리에 빠지면서 이제 내정 간섭을 초래하게 되죠. 원래 수에즈 운하는 영국이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프랑스의 레세스라는 사람이 그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50%는 지분이 프랑스, 그 다음에 50%는 저 이집트 정부에 있었어. 근데 이집트 정부가 재정 악화되니까 영국에 갖다 팔고 영국이 나중에 프랑스의 지분까지도 먹게 돼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갖게 되는 거죠. 수에즈 운하가 상당히 중요한 게 영국의 입장을 볼 때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식민지잖아요. 근데 인도를 가려면 그 예전에는 아프리카 남단까지 돌아가지고 갔어. 얼마나 시간이나 비용 문제가 많이 들잖아.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근데 수에즈 운하가 딱 뚫리니까 어떻게 되죠? 인도로 갈 수 있는 직항로가 생기는 거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면서 인도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수에즈 운하는 나중에 그 이집트가 이제 보호에 벗어나고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도 계속 영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넘어갔죠? 제2차 중동전쟁 때 이때 이제 누구야? 나세르가 일방적으로 선포했죠. 수에즈 우리 거다. 국유화 시켜버렸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전쟁이 난 거야? 제2차 중동전쟁이 났잖아요. 그때 이제 이집트 넘어가 버린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 파샤라는 사람이 이제 이집트 독립운동가로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내걸고 반유럽, 반투르크 운동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있고. 그 다음 와하브 운동인데 와하브 운동은 이제 원리주의자 개혁 운동이야. 이게 뭐냐면 이 와하브 운동에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이슬람의 그 모습이 투르크인이나 이단인 같이 외래 민족 때문에 뭐냐면 퇴색됐다. 원래 원식 그 이슬람교로 돌아가자. 그 원래 그 이슬람교는 누가 만들었던 거죠? 아랍인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랍인 중심, 누군 배제하자는 거야. 투르크인을 배제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왔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좀 알고 설명하려면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 자, 원래 민족주의라는 건 이슬람의 그 중동에서 민족주의라는 게 성립하기 참 힘들어. 왜냐면 이게 혈통어가 아니야, 언어나 할 것이냐, 종교를 할 것이냐,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냐. 근데 이제 유럽이 치닫아오면서 뭐 이슬람 나오는데도 무슨 민족주의가 생성되냐면 대항적 민족주의가 생성돼요. 근데 민족이라는 범위를 어디에도 정해야 되냐? 구심점 어떻게 정할 것이냐? 민족의 그 구심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는 무슨 민족주의가 등장하냐면 이슬람 민족주의가 등장해요. 이슬람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면 다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거는 말이 쉽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이슬람 안에서도 뭐 믿는 사람들 인종별로 민족별로 다 다르잖아.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먹혀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슬람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게 이제 오스만 투르크 애들이 주장한 거야. 그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뭐냐면 황제들이 주장. 왜냐면 오스만 투르크 입장을 볼 때 이슬람 민족주의를 내세우면 오스만 투르크는 다양한 민족들이잖아. 근데 많이 뭘 믿죠? 이슬람 믿죠? 그러면 통합을 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슬람 민족주의를 했지만 먹혀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왔던 게 뭐냐면 투르크 민족주의야. 네. 투르크 민족주의는 뭐냐면 투르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을 삼자. 근데 투르크인들 민족주의도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요때 투르크도 상당히 강범위야. 중앙아시아부터 해서 터키까지
트로크잖아. 그 안에서 또 문화나 생활 풍수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럼 넘어가니까 대트로크주의가 있고 대트로크주의는 중앙아시아까지 다 포함되고 그다음 소트로크주의가 있는데 아나톨리아 트로크 있죠. 아나톨리아 반도. 그러니까 오늘날 소아시아 지역을 트로크주의만 인정하자. 터키는 뭘 강조한 거죠? 소아시아.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청년 트로크당은 뭘 내세요? 트로크 민족주의를 내세요. 그러면 트로크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누굴 탄압해요? 아랍 민족들 탄압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그렇게 트로크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그 아랍 민족들 막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 청년 트로크당 전 이전이지만 하여튼 그에 반발해갖고 나타난 게 뭐죠? 아랍 민족주의야. 아랍 민족주의. 아랍 민족주의 민족의 근원을 뭘로 준 거야? 아랍으로 준 거죠.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했던 운동이 와하브 운동이야.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아랍인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데 기여했고, 그래서 이때 사우디 가문이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사우디 가문이 거기 지도에 보시면 되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와하브 왕국을 건설했죠. 그렇지만 이제 투르크와 이집트 연합군에서 개멸됐죠. 그래서 이제 있지만 그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지만은 사우디 가문은 와하브 운동 자체가 순위파 원리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근본을 지키는 거죠. 세속 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철저하게 뭐냐면 그 샬리아를 통치한 이슬람 왕국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때 원리주의이기 때문에 알카에드 같은 원리주의자들, 테러리스트도 많이 나와. 오사메 빈 라덴도 사우디 출신이잖아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바보 운동은 예전에 한번 잠깐 나왔던 건데, 그 이란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바보교가 이제 있는데, 약간 이제 그 뭐냐면 자유사상적 교육과 근원시적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카자르 정권에 탄압받은 이단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언급됐어. 뭐 중요한 운동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동의 현대사 부분인데, 중동의 현대사 부분은 좀 쉬었다 갈게요. 예.